2024년 11월 17일 대한민국 국민은 평소처럼 평안한 일상을 보내었으며 비상계엄령이 발동할 조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안한 마음으로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미국령 사이판을 방문하여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사이판과 티니안 섬을 방문한 목적은 첫째는 태평양 전쟁 때 일제의 징용과 징병으로 그리고 위안부로 끌려가 꽃다운 청춘을 희생당한 분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을 당하셨을지를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한국인 징용자들에 의하여 태어난 한국인 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동태를 살펴보고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약 50%가 한국인 성을 갖고 사는 조그만 티니안 섬의 북쪽은 태평양 전쟁 당시인 1945년 8월 6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미군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시의 원자폭탄을 터뜨리기 위하여 B-29기의 원자폭탄을 장착하였던 장소입니다. 티니안섬 북쪽 지역은 지금은 전혀 사람이 살지 않고 전쟁 때 사용되던 군용막사와 폐허가 된 비행장, 그리고 초라하게 마련된 한국인 위령소만 외롭게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약 2천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지만 모두 관공서나 기타 근무처에 근무하여 거리에는 한 사람도 거니는 사람이 없는 적막한 곳이어서 한국인 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고 한국인 위령비에 묵념만 하고 왔습니다. 사이판과 티니안 섬을 다녀와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제주도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주도 역시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섬으로 사이판과 바닷길로 그리 멀지 않은 길이고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의 징용과 징병 그리고 위안부 강제 동원 등으로 동일한 고통을 겪은 곳입니다. 약 80여 년의 긴 시간이 흘러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거의 사라져가는 이때에 왜 나의 운명은 태평양 전쟁 당시 비운의 역사 현장으로 인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문을 품으며 12월 10일 출발하는 제주도 항공권을 예매하고 며칠이 지난 12월 3일 평화롭던 나라에 갑자기 계엄령이 선포되어 온 국민이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2월 7일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제2차로 시도한 계엄령 해제가 국회에서 의결되어 12월 10일 가는 제주 항공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가는 김에 태평양 전쟁과 1948년 4월에 발생한 제주 4.3 사태에 관하여 생각하며 당시 제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였나를 상상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번 사이판과 제주도를 방문하기 전에 태평양 전쟁사와 제주 4.3 사건에 관한 역사를 상기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특히 제주 4.3 사건에 관한 내용을 소재로 한 소설도 몇 번 읽게 되었습니다. 소설을 읽으며 나의 마음속에 오버랩되는 사건은 이번에 갑자기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이번 비상계엄이 국회에 의해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아무 곳에도 자유롭게 여행하지 못하며 집에만 머물러 있어야 했을 것이고, 많은 젊은이가 거리에 나가 데모를 하며 계엄 군인들과 대치하여 5.18 사건 때처럼 상처받거나 죽은 이들도 생겨나는 살벌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내가 읽고 있는 소설이 한국의 과거사를 보여주는 사건만이 아니라 실제 다시 재현될 뻔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작가 한기영 씨는 제주도다라는 제목으로 3권이나 되는 장편 소설을 통하여 제주도의 4.3 사건의 비극을 폭로하였습니다. 그 많은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일부분만 낭독하여 드리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한기영 씨의 장편 소설 제주도다 제3권 제5부 53페이지 53쪽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렵 조천리 바구머리 동네 청년 김두민이 제대로 사고를 쳐 마을 사람들 간에 화제가 되었다. 남태평양의 사이판에 강제 징집당했다가 전쟁이 끝난 지 1년이 지나서야 천신만고 끝에 고향에 돌아온 그는 농사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 대바구니 만들기를 부업으로 삼고 있었다. 칼로 잘게 쪼갠 대오리를 엮고 소쿠리, 아기, 구덕 등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는 시국의 무심에 민해청에서 아무리 불러도 나가지 않아 미움을 샀다. 시국에 무심했다기보다는 일부러 무심하려고 애썼던 것인데 온당치 않은 것을 보면 흥분하기 잘하는 자신의 성미가 무슨 일을 저지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얇은 알루미늄 냄비에 물 끓듯 금방 바르르 하는 다혈질이었다. 그가 동네 친구 양순태에게 말했다. 좌익질이 무엇인지 우익질이 무엇인지 난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이. 나는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다게. 나같이 흙 파먹고 사는 놈은 그저 해가 나면 밭에가 엎어지고 해 떨어지면 마누라 배 위에 엎어지고 그것이 나가 할 수 있는 일이여. 하하, 다른 일은 못해요. 이렇게 양순태를 실망시켰던 그가 어느 날 뜻밖의 일을 맞닥뜨렸다. 그날 저물녘에 김두미는 빌레못 근처 대밭에서 대나무를 한 짐 베어 짊어지고 돌아오다가 강풍을 만났다. 조천지서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일주도로였는데 한 길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바람이 휘몰아쳤다. 바람은 계속 부는 것이 아니라 세게 불었다가 잠깐씩 멈췄다 하면서 단속적으로 불었다. 그는 대나무찜을 진 채 맞바람을 받아야 했다. 부피 큰 등짐이라 바람을 거슬러 걷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좌우로 기우뚱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다가 그만 바람에 밀려 뒤로 자빠지고 말았다.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고 잠시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래서 길바닥에 두 발을 뻗고 주저앉아 있는데 한 젊은 여자가 뒤에서 불어오는 강풍에 치마복을 펄펄 날리면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마을에서 본 적이 있는 처녀였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 뒤로 장총을 맨 조천지서 소속 서청 한 놈이 급히 달려왔다. 혹시 김두미는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어 방금 옆을 지나친 여자를 돌아다 보았다. 바람에 밀려가는 무심한 뒷모습이 위험스럽게 보였다.
거센 바람에 치마가 몸에 붙어 잘록한 허리와 둥근 엉덩이 윤곽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다. 서총놈이 노린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뒤쫓던 그놈이 여자를 덮쳐 허리를 꽉 껴안고는 마구 몸을 비벼대는 것이 아닌가. 여자가 벗어나려고 비명을 지르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자 그자는 메고 있던 총을 벗어 그녀의 가슴팍에 들이댔다. 이보라, 에미나이, 내 말 안 들으면 이 총으로 칵 죽어버리겠어. 총구 앞에서 여자가 새파랗게 질려 덜덜 떨었다. 그 순간 김두미는 부르르 치미는 분노에 머릿속이 하얗게 바랬다. 이쪽에 등을 보인 채 서 있는 서총과의 거리는 불과 67발짝이었다. 충동적으로 튀어나간 그의 몸이 와락 달려들어 뒤에서 그자의 목에 팔을 걸고 졸랐다. 상대가 목 비틀린 닭처럼 두 팔을 마구 휘저었다. 두미는 두려우면서도 더 세게 목을 졸랐다. 그자의 얼굴에 벌겋게 독이 오르고 눈알이 개구리처럼 붉어졌다. 숨이 막혀 캑캑거리던 그자가 축 늘어지면서 장총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두민이 얼른 졸은 목을 풀고 총을 집어 올렸다. 그자가 축 늘어져 땅바닥에 쓰러졌다. 죽었나?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다행히 그자는 곧 숨이 돌아왔다. 쓰러진 채 꿈틀거리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두민이 총을 들고 있는 것을 보자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켜 무릎을 꿇었다. 아이고 내래 잘못했수다. 제발 살려주시오. 숨을 헐떡거리면서 애원하는 서총의 입에서 기름진 고기 냄새, 술 냄새가 역하게 풍겼다. 게다가 바지 앞섭이 열려있는 것이 보였다. 술 때문인지 숨이 막혀 그런지 두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역한 입냄새에 두미는 헛구역질이 나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잠시 멈췄던 바람이 불어와 그 더러운 얼굴에 흙먼지를 끼얹었다. 두미는 그제야 자기가 큰일을 저질러 버린 것을 이제부터는 어쩔 수 없이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자는 얼빠진 표정으로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두미는 너무 긴장한 탓에 목이 꽉 잠겨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말 대신에 손짓으로 여자에게 어서 가라고 했다. 여자가 고맙다고 연신 머리를 꾸벅거리고는 허겁지겁 한 길을 달려갔다. 바람에 치마폭을 펄펄 날리면서. 충동적으로 일을 저질러버린 두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두 손에 움켜쥔 총을 내려다보았다. 일본군이 사용하던 구구식 장총이었다. 총을 빼앗았지만 그 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총을 쏜다면 죽음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되고 말 것이다.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그 악취 풍기는 주둥이를 개머리판으로 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것도 후환이 두려워 참아야 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다른 놈들이 나타나기 전에 재빨리 도망치는 것뿐이었다. 그럼에도 서총 한 놈이 그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있는 바에야 도망치기 전에 한마디 갈겨주지 않을 수 없었다. 야, 이 새끼 너 어디서 그렇게 술을 처먹었어? 천일식당. 이 새끼 참말로 안 되겠네. 우리한테서 약탈한 돈으로 술이나 처먹고 말이지. 두민이 총 손잡이를 잡고 놀이새를 철커덕 능숙하게 당겼다 밀었다. 그러자 화들짝 놀란 서청이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고 몸을 웅크리고서 울부짖었다. 아이고 제발 살려주시오 제발. 두민이 너떨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죽이진 않을 테니 걱정 마라. 이 총이 참말로 지긋지긋해요. 사이판 전투에서 싸울 적에 나가 이 총을 갖고 싸웠단 말이다. 아휴 지긋지긋한 구구식 총.
그런데 뭐요? 외놈들이 쓰던 총을 왜 너네들이 사용하는 거요? 왜 외놈들을 대신해서 이젠 너네들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이 총으로 우리를 쏘아 죽이겠다고? 에이, 이따구 사람 잡는 물건 필요 없다. 이런 작대기는 필요 없어. 두민이 누리새를 당겨 총알을 빼낸 다음 총을 밭담 돌에 서너 번 힘껏 내리쳐 방아쇠를 망가뜨리고는 담 너머 보리밭 안으로 휙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대나무찜을 버린 채 산 쪽으로 급히 달아났는데 그날 이후 김두미는 그 많은 입산자들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안디옥, 안만옥과 현옥미 등 몇몇 여맹원은 지서 경찰의 동태를 살펴 산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창센의 샛별 소년대가 주로 그런 활동을 했지만 여맹도 못지않게 적극적이었다. 그들은 서청에게 기습당할까봐 얼굴에 재를 묻히고 치마를 서너 벌씩 껴입어 몸을 부풀렸다. 여자는 치마를 입기 때문에 임신부나 아기 어몽 등으로 위장이 가능했고 치마 속에 뭔가를 감출 수도 있었다. 그들은 평상시에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었는데 흰 저고리의 안감을 특별히 검정색 천으로 하여 야간에는 눈에 띄지 않도록 뒤집어 입었다. 여맹원들은 낮에는 밭에서 김을 매면서 경찰의 동태를 살폈고 밤에도 저고리를 뒤집어 입고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대담하게 지서 뒤의 돌담에 달라붙어 담구멍에 귀를 바짝 대고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염탐하기도 했다. 현옥미는 저녁마다 지서 경찰과 면석의 단골인 천인식당에 가서 심부름을 하는 체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엿들었다. 때에 따라서는 남자들을 대신해 쌀과 부식품을 산으로 나르는 보급반 역할도 했다. 만옥은 밤중에 옥미와 함께 간장을 담은 허벅을 번갈아 등에 지고 운반한 적도 있었다. 어둡고 고요한 밤길, 잔뜩 긴장한 채 가다가 오르막길을 오를 때 들리는 찰랑찰랑 간장 흔들리는 소리가 얼마나 무섭던지. 그렇게 지하 활동을 하면서 한편으로 여맹원들은 서총 후원회의 과중한 요구에 시달렸다. 식수 운반, 세끼니 부식 마련, 김치 담그기, 서청 군복 빨래하기, 풀 메고 다리기, 옷수성 등의 일을 해야 했다. 적을 뒷바라지해야 하는 처지를 다들 너무도 기막히고 억울해했다. 사냐 출입이 위험스러운 탓에 뗄나무가 귀하여 한 번은 보릿집으로 갈치를 구워 올렸는데 검은재가 조금 붙은 것을 두고 독약을 발랐다고 의심하여 서청이 밥상을 걷어찬 일도 있었다. 안만옥 등 여맹원들이 울분을 푸는 방법이라 곧 오직 서청 군복을 빨 때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방망이로 모질게 두대어 패는 것뿐이었다. 야 만호가 그만 때리라. 그러다간 옷 터진다 하여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교원 이덕구는 고문에 상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주위에 잠시 서울에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종적을 감추어 버렸다. 부대림은 자신의 폐병을 돌보기 위해 와홀리 위 세미오름 근처에 있는 오소리 사냥꾼의 집에 올라가 있었다. 폐병에는 양질의 지방이 많은 오소리 고기가 특효라고 했다. 이제 좀 뛰어넘어서 6부 77쪽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77쪽 하단부터입니다. 4월 3일 마침내 봉화가 올랐다. 횃불들이 모여 봉화가 되었다. 성난민중은 각자가 하나의 횃불이었고 그 횃불들이 모여들어 거대한 봉화를 이루었다. 켜켜이 쌓인 분노가 마침내 몸 밖으로 터져나온 것이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울분과 원한이 민중을 높은 파도로 철썩 일으켜 세웠다. 이제 투쟁이 개시되었다. 전 인민, 전 도민은 총 걸게 하라. 원한 맺힌 제주도민이여 일어나라. 봉기하라. 광포한 적에 맞서 일어나라. 입산 청년들이 봉기를 주도했다. 물론 그들 역시 죽음이 두려웠다. 그러나 울분과 원한의 크기가 그 두려움을 압도했다. 싸울 만한 변변한 무기도 없이 총기라곤 바다에서 건져 올린 구구식 장총 30자루 정도뿐. 나머지는 죽창이었다. 가장 대담하고 가장 원한이 많은 자들, 혹독한 고문을 당해 복수심에 불타는 자들만이 그 총을 가질 자격이 있었다. 그들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우성치면서 일어섰다. 정복당한 공동체, 무자비한 학살과 고문, 치욕, 박탈이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절망적 항쟁을 낳았다. 상대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게 부딪혀 처절하게 깨지고 싶었다. 스스로를 인민자위대라고 칭한 그들은 전도를 통틀어 그 수가 200~300명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산부대, 산군 혹은 산사람이라고 불렀다. 봉기를 반대하던 온건파도 일단 일이 터지자 자연히 그 높은 파도에 휩쓸려 들었다. 온건파였던 이민하와 문상욱도 조천면 면조직의 간부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4월 3일 칠흑같이 어두운 금운밤 자정이 넘은 시간, 어둠을 태우면서 이 오름 저 오름 이 동산 저 동산에 펄떡펄떡 봉화가 솟아올랐다. 봉화불을 신호로 각 지역의 산부대가 일제히 경찰 지서들을 습격했다. 곳곳의 전신주와 전화선이 이미 절단되어 통신이 마비된 상태였다. 만세동산, 서우봉, 원당봉, 기신의 울음에도 봉화가 울렸다. 대장 양순태가 10명의 산군을 이끌고 조천지서를 향했다. 강행필도 죽창을 들고 참여했다. 총을 가진 자는 단 2명뿐. 나머지는 모두 죽창이었다. 출정이다, 출정. 죽음을 각오하고 출정하자. 대장이 다그쳤다. 하지만 목숨을 걸기는 아무래도 두려운 것. 주종을 물에 타 마신 자들도 있어. 술 먹고 무슨 일을 하나? 맨정신으로 해사주. 라며 대장의 꾸중을 듣거나 지서가 가까워지자 오줌을 눈다는 핑계로 뒤로 처지는 자도 있었다. 그런대로 습격을 실행해 구구식 장총의 총구가 불을 뿜었고 화염병이 날아가고 죽창부대는 뒤에서 와와 아우성치면서 지서를 향해 돌을 던졌다. 그러나 그들은 싸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몰랐다. 경찰이 어둠 속에서 총을 난사하면서 대응하자 그들은 겁을 집어먹고 맥없이 후퇴하고 말았다. 쌍방간에 어느 쪽도 피해가 없는 싱거운 싸움이었다. 이튿날 아침 창세는 조천리 비석거리에 나붙은 경문을 보았다. 그 경문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글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창세의 친구 갑송이 큰 소리로 읽어내렸다. 시민 동포들이여, 경애하는 부모 형제들이여, 4.3 오늘은 당신님의 아들, 딸, 동생이 무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매국 단선 단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과 완전한 민족 해방을 위하여 당신들의 고난과 불행을 강요하는 미제 식인종과 주구들의 학살 만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늘 당신님들의 뼈에 사무친 원한을 풀기 위하여 우리들은 무기를 들고 걸기하였습니다. 당신님들은 종국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우리들을 보위하고 우리와 함께 조국과 인민이 부르는 길에 걸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날 밤 조천리 산부대는 전날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다시 한번 지서 습격을 감행했으나 그건 역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교전 중 산군 1명이 사망하고 경찰 쪽은 부상 2명의 피해를 입었다. 4월 3일에 산부대가 공격한 곳은 24개 경찰 지서 가운데 고문이 심했던 12개의 지서 그리고 경찰 후원회 간부, 대청 간부들의 집이었다. 사망자는 민간인 8명, 경찰 4명, 산군 2명이었다. 거칠 것 없이 마음대로 독장치던 경찰과 서청, 대청에게 4.3 봉기는 매우 큰 충격이었다. 봉기 이후 산부대의 공격은 산발적이지만 매우 치열하게 계속되었는데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낀 경찰과 서청 등은 마을 안을 순찰하는 것조차 겁을 냈다. 산부대가 미군정의 회담을 제의했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그래서인지 소강 상태가 한 달쯤 지속되었는데 불안한 가운데서도 참으로 오랜만에 맛보는 평화였다. 국방경비대는 4월 한 달 동안 그 사태에 개입하지 않고 있었다. 늘 불안에 쌓여있던 창새도 마음이 다소 편안해졌다. 어느 날 창새는 영주와 함께 바닷가에 바람을 쐬러 갔다. 그렇게 한가하게 둘이서 바닷가에 나가보기도 오랜만이었다. 드넓은 바다 위로 막힘없이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끝없이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창새는 새삼 평화라는 것을 실감했다. 이제는 싸움이 끝난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외의 돛배, 쌍돛배가 비스듬히 돛을 기울여 바다 위로 미끄러져 가고 그 위로 갈매기 몇 마리가 떠서 날아가고 있었다. 바닷가에서는 장애물이 없어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기록되는 갈매기 울음소리에 섞여 해녀들의 숨비 소리가 들려왔다. 새똥녀 근처에서 해녀들이 물질하고 있었다. 거기에 누나가 있고 숙희 누나도 만삭의 몸으로 물질을 하고 있었다. 뱃속의 아기와 함께 물속을 헤엄쳐 다닌다고 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이 꿈 같았다. 아니, 얼마 전의 무장봉기가 꿈인 듯했다. 긴장과 두려움에 쫓겨 한동안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던 창새는 이제 문득 영주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해 있음을 깨달았다. 저만치 떨어져 있던 영주가 갑자기 바로 코앞에 와락 다가온 것처럼 느껴졌다. 창새와 동갑인 영주는 16살. 어느새 얼굴이 솜털을 성숙해 있었다. 바닷바람을 맞아 발그러해진 두 뺨과 맑은 눈빛이 신비로웠고 아랫입술을 살짝 물고 웃어 보일 때 드러나는 하얀 대문니 세계가 너무도 예뻤다. 바람에 날린 그녀의 머리칼이 호연 자기 입안에 들어왔을 때 창새는 얼마나 놀랐던지. 그러다 그 바닷가에서 영주가 창새의 등에 업히는 일이 생겼다. 여느 날처럼 물가 바위에 나란히 앉아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면서 깔깔대고 놀고 있는데 밀물이 밀려와 그들이 앉은 바위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이야기만 열중했다. 바닷물이 점점 수위를 높여 바위를 기어오를수록 둘이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더욱더 숨가쁘게 빨라졌다. 차오른 물이 발끝을 적셨다. 마침내 영주가 비명을 질렀다. 밀물 든 것을 그제야 발견했다는 듯이 아이고 물 들어왔죠 물. 창새도 그제야 알았다는 듯이 호들갑을 떨며 장단을 맞췄다. 어이구 이거 큰일 났네.
어떠하지? 물 건너가젠 하면 종아리를 적시하는디 난 괜찮은디 넌 어떠할래? 어떠하긴 내가 날 어벙 건네주어 사주. 알았어. 그러나 창세가 느꼈던 평화로운 분위기는 며칠 뒤 다시 깨졌다. 조천지서 경찰이 야간 통금을 위반했다며 총격을 가해 마을 주민 한 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에게 중상을 입혔던 것이다. 모슬포와 한림의 해녀들이 바닷속에서 총과 탄약통을 건져 올렸다는 소문을 듣던 날 만옥은 자다가 꿈을 꾸었다. 함덕리 서우봉 앞바다에도 일본군이 투척한 무기들이 있었지만 물이 너무 깊어 건져낼 수 없었는데 자신이 그것들을 건져 올리는 꿈이었다. 물속 바위 절벽을 따라 깊이 자맥질에 들어갔는데 해류를 타고 흐느적거리는 미역과 모잡한 무리를 지나 바닥에 이르자 울긋불긋 고운 채색의 산호숲이 나타나고 거기에 눈부신 광채의 놋잔 2개와 함께 구구식 장총 여러 자루가 놓여있던 것이다. 드디어 국방경비대 제9연대가 미군정으로부터 토벌 출동 명령을 받았다. 명령을 받았지만 좌도 우도 아닌 민족주의를 표방한 경비대로서는 진퇴양난이었다. 군대는 외적과 싸우는 것이지 경찰 소관인 국내 치안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경비대 총사령부의 기본 입장이었다. 그래서 한동안 경비대는 토벌작전에 소극적이었다. 산부대도 경비대와 교전을 가급적 피하고 경찰만 상대하려고 했다. 혹시 경비대에 총격을 가할까봐 경우에 따라서는 총기를 한 곳에 회수해 놓기까지 했다. 마주쳐도 쌍방간에 서로 바라만 볼 뿐 교전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벌대가 움직이면 산부대도 움직이고 토벌대가 멈추면 산부대도 멈추는 시기였다. 한편으로 산부대는 4월 3일의 경찰지서 습격에서 나타났던 전투의 미숙함을 극복하기 위해 맹렬히 유격 훈련을 하고 있었다. 구연대 연대장 김익렬 대령이 고민 끝에 미군정의 화평 정책을 제안했다. 최대한 유혈 사태를 줄이고자 평화협상을 제안한 것인데 그것이 받아들여져 그는 산부대의 군사 총책 김달상을 만날 수 있었다. 이른바 4.28 평화회담이었다. 그 회담에서 쌍방은 전투를 중지하고 서북청년단을 해산할 것과 장차 제주의 치안은 경찰이 아니고 군이 책임질 것을 합의했다.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산부대는 이제는 총을 버릴 수 있게 되었다며 환상을 질렀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그 회담은 한갓 어릿광대 짓에 불과했음이 곧 밝혀졌다. 미군정이 표변하여 회담 결과를 뒤집어 버렸던 것이다. 군정장관 딘 소장을 둘러싼 최고 수뇌부가 항공편으로 날아들어 비밀회의를 열었는데 딘 소장을 대변한 경무부장 조병옥이 화평정책을 내세운 김익렬 연대장을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하면서 무섭게 몰아붙였다. 김익렬이 모처럼 얻어낸 산부대와의 약속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미군정 당국에 의해 파기되었다. 정책은 화평이 아닌 강경 무력 진압으로 급선회했다. 남쪽만의 단독 선거인 5.10 선거가 코앞으로 닥쳐왔으므로 그 전에 군대를 투입해 저항 세력을 속전속결로 진압해버리자는 것이 미군정의 의도였다. 순식간에 경비대의 대이동이 이루어졌다. 온건파 김익렬이 해임되었고 구연대도 일부만 남기고 육지부로 전출시키고 수원에 있던 11연대를 불러들였다. 구연대는 대부분 제주 출신이라 동양민에게 총을 겨누는 것을 꺼릴 것이고 자칫 반란을 일으킬 위험도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조병옥은 때맞춰 500명 내의 서총을 새로 제주에 파견했는데 기왕에 와 있던 500여 명과 합쳐 이제 서총의 인원수는 1000명에 달했다.
미군정은 그들 서청 단원 대부분을 현지에서 군복이나 경찰복으로 갈아입히고 기존의 제주 출신보다 위 계급을 주어 경비대와 경찰에 발령했다. 계급 부여도 마구잡이여서 넌 주먹을 좀 쓰니까 1등 중사해라. 넌 2등 중사해라 하는 식이었다. 학교에도 서청이 들어왔다. 갑자기 교체된 11년대는 구연대와 달리 일본군이 쓰던 구구식 장총 대신에 미제 가빈총으로 무장하고 군비 일체를 미제로 일신했다. 박격포, 로켓포 등 중화기도 들어왔다. 일본군 출신 중령 박진경이 연대장이었다. 그 무렵 경비대에서는 그때까지 주도권을 잡고 있던 민족주의 세력이 제거되고 그 자리를 일본군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박진경은 북소학교 운동장에 박격포와 로켓포를 진열하고 사살한 시체들을 관덕정 마당에 늘어놓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수많은 사람들을 연행해 포로 수용소에 수감했다. 강경 무력 진압 명령을 받은 박진경은 취임사에서 말했다. 제주도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 명이 희생되더라도 무방하다. 제주 백성 아니라도 나라가 선다. 경무장 조병옥 역시 서청 500명을 증포하면서 공언했다. 건국에 저해가 된다면 비행기로 휘발유를 뿌려 온 섬을 불태워버릴 수도 있다. 경비대 병영 안에 산부대의 삐라가 살포되었다. 너희들도 단독정부를 지지하느냐? 단독정부 반대 투쟁에 걸기하라. 5.10 총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반대 투쟁이 일어났다. 한민당을 제외하고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투쟁의 대열에 나섰다. 상황은 내전을 방북해 할 정도였다. 여전히 무력 충돌로 쌍방간에 15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제주도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다. 산부대는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선거 임명부를 탈취했고 선거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하게 압박하면서 죽창을 휘둘렀다. 어느 마을에서는 선거위원장이 살해당하기도 했다. 그러한 무력 충돌에서는 당연하게도 죽창이 미제 가빈총을 당해낼 수 없어 산부대 쪽 사망자가 3배나 많았다. 총선거를 닷새 앞두고 수키가 아기를 낳았다. 해산이 가까워지자 사뭇 걱정이 된 행필이 그날 마침 집에 와 있었다. 경찰이 마을 순찰을 두려워해 지서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별탈 없이 집에 숨어들 수 있었다. 수키는 뱃속의 아기가 꾸물거리기 시작하면서 입덧을 심하게 했었다. 밥에서는 밥 냄새, 국에서는 국 냄새가 나고 물에서는 뻘 냄새가 난다며 도리질을 했고 새콤달콤한 다래가 먹고프다. 새콤달짝 오미자가 먹고프다. 파릇파릇 미역채도 먹고프다면서 입덧을 하더니 해산할 때도 별나게 진통이 심했다.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어미 뱃속에서 어미와 함께 바다를 헤엄치던 아기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붙어앉아 산판 노릇을 했다. 돗자리에 고운 보릿집을 푹신하게 깔고 그 위에 산모를 눕혔는데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고통이 신음을 토하며 방바닥을 뒹구는 산모 곁에서 행필 자신도 꿍꿍 앓는 소리를 내며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러는 행필을 어머니가 손으로 밀쳤다. 널랑 밖에 나가 있거라. 그녀는 며느리를 일으켜 앉히고 윗몸을 뒤에서 안고 두 무릎으로 배를 꾹 눌렀다. 아이고 요 아이야 참으라 좀만 참으라 옳지 옳지 그러게. 무진 애를 쓰는 수키의 이마에 진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행필은
창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아내의 신음소리에 자신도 괴로운 듯 몸을 비틀고 헐떡거리면서 운동선수에게 하듯이 손뼉까지 치면서 격려했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숙희 잘한다. 그는 코를 연신 쿵쿵거리면서 급히 마당을 왔다 갔다 하다가 두 주먹을 꽉 쥐고 발을 동동 구르다가 자신도 모르게 물담 옆에 있는 감나무를 타고 오르기까지 했다. 행필이 불안과 초조를 못 이겨 마구 흔들어대는 바람에 나무에 가득 피어있던 노란 감꽃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그때 문득 경찰지서 2층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아 불사, 그자의 행필은 산군인 자신이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얼른 뛰어내렸다. 방 안에서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기가 나오젠 머리를 돌렸죠. 힘을 주라. 맥을 써라. 맥을 써. 행필도 창문 앞으로 달려가 낮게 소리쳤다. 숙희야, 숙희야, 맥을 써라. 맥을 써. 마침내 움켜진 숭어 한 마리가 파들짝 빠져나가듯이 빨간 아기가 배 밖으로 빠져나왔다. 으앙 힘찬 고고지성에 행필이 두 손을 번쩍 들고 낮지만 희열에 찬 목소리로 만세를 불렀다. 오숙희 만세, 만세, 만세. 행필의 어머니가 앞니로 탯줄을 끊고 실로 잘린 끝을 묶었다. 그 무렵이 어느 날 반나절 동안 조병옥의 허수아비가 비석거리 팽나무에 목매달려 있었다. 총선거일은 애초에 5월 9일이었으나 그날이 마침 일식이 있는 날이어서 사람들이 흉조로 생각할까봐 이튿날인 5월 10일로 변경되었다. 이전 시대 사람들은 일식을 전염병이나 궤변 밀란이 발생할 흉조로 여기고 두려워했다. 선거일을 앞두고 강변사무소는 투표함을 마을에 전달해야 하는데 산부대의 습격이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대청 간부들 중에는 그 일을 맡게 될까봐 핑계를 대고 읍내로 피해버린 자들도 있었다. 특히 중산간 마을들이 문제였다. 선거위원장이 살해되고 선거위원들이 사퇴가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투표함을 운반할 사람도 없고 가져간데도 마을에서 받을 사람도 없었다. 투표함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폭발물처럼 여겨졌다. 그 와중에 와훌 이리 이장 양산도가 대담하게도 몸소 투표함을 운반했다. 총선거 하루 전날인 5월 9일 아침에 그는 큼직한 붉은색 도장이 쾅쾅 찍힌 투표함과 투표용지가 든 상자를 면사무소에서 받아 말에 싣고 와흘리로 향했다. 길가밭에는 봉긋이 이삭이 팬 푸른 보리가 바람에 싱그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투표함을 실은 말을 끌고 와 홀로 올라가는데 돌연 한때의 청년들이 우르르 나타나 앞길을 막았다. 와홀리 산부대였다. 김의복만 장총을 맺고 나머지 4명은 죽창을 쥐고 있었다. 김의봉이 힘을 웃으면서 빈정거렸다. 아이고 삼촌 도대체 이거 뭐하는 것이옵까? 저 따위 더러운 물건 어디 써먹젠 가져가는 거옵까? 아하 의봉이 이거 마을을 위한 일이요. 이번에 투표 안 하면 참말로 큰일 나. 틀림없이 무서운 보복이 있을 거요. 사람들 다 죽고 마을이 망하고 말 거라. 저놈들은 인간이 아니요. 참말로 무서운 놈들이요. 삼촌이 그렇게 비겁한 사람인 줄 몰랐수다. 투표하는 건 반역질이오다. 저리 비킵소. 저따구 더러운 투표함은 불태워 불어서 합니다. 금의봉이 투표함을 내리려고 다가왔다. 투표함을 불태워? 안 된다. 그건 안 돼요. 양산도가 덥석 의봉의 뒷목깃을 잡아 밀쳤다. 그러자 청년 4명이 와락 달려들어 죽창을 겨누고 양산도를 포위했다. 쓰러졌던 의봉이 일어나 먼지를 털면서 말했다. 아이고 삼촌 우리한테 힘 자랑하는 거울까? 우리 같은 약고로한테 힘쓰지 맙소. 그 힘으로 저 서청들이나 때려잡지 않고서
청년 4명이 죽창을 겨누고 양산도를 포위한 동안 김의봉이 말해서 투표함과 투표용지 상자를 끌어내렸다. 양산도가 노여움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김의봉이 투표용지 상자를 개머리판으로 부수고 그 안에 둔 투표용지를 불쏘시개 삼아 투표함에 불을 붙였다.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투표함은 송진내가 물씬 나는 송판이어서 불에 잘 탔다. 투표함이 활활 타기 시작하자 청년들이 양산도에게 향했던 죽창을 거두어 땅바닥을 탁탁 치면서 소리내면서 구호를 외쳤다. 단독 선거 결사 반대! 투표하면 인민의 반역자다! 일식이 시작된 것은 투표함이 반쯤 타들어갔을 때였다. 양산도가 하늘을 가리키면서 소리쳤다. 저것 보라, 하늘개가 해를 머금져 홍조여 흉조여 흉조. 엷은 구름 속에서 해가 조금씩 이질어지는 것이 보였다. 이른바 하늘개가 해를 삼키고 있었다. 모두들 넋을 놓고 야금야금 먹혀 들어가는 해를 보았다. 해는 반달 모양이었다가 초승달 모양이 되더니 마침내 금반지 모양의 빛나는 테두리만 남기고 새까만 둥근 암흑으로 변했다. 그와 동시에 지상의 모든 풍경이 해석하게 흐려졌다. 흐릿해진 풍경 속에서 투표함을 태우는 불길만이 강렬한 주황빛으로 더욱 뚜렷했다. 잠시 불길한 기운이 지상에 가득했다. 그런 다음에야 하늘개는 삼킨 해를 서서히 토해내기 시작했다. 일식은 거의 10분간 계속되었다. 그날 한밤중에 다시 오름들의 봉화가 솟았다. 4.3에 이은 두 번째 봉기, 단독선거 보이콧을 선포하는 봉화였다. 자장이 가까워 와샤 소리에 잠이 깬 정두길은 만세동산 서우봉, 원당봉에 솟아오른 봉화불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청년들이 와샤와샤 소리를 지르며 횃불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내일 매국적 선거에 참여하지 말자고, 강제투표를 피해 중산간 목장에 올라가자고 그들은 외쳤다. 와울리처럼 경찰력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중산간 마을은 대부분 투표함을 불태우거나 수령하기를 고부했던 것이다. 이튿날 새벽 조천리 주민들은 집에 남아 돼지밥을 줄 노인들은 제외하고 아이들까지 모두 데리고 중산간 목장지대로 올라갔다. 하루 이틀 전에 올라간 사람들도 많았다. 영춘 반점이 중국인도 덩달아 올라갔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와 말도 동행했다. 목장에 간 김에 풀밭에 놓아먹이고 돌아올 때는 뗄나무를 거두어 싣고 올 요량이었다. 솔개가 채워갈까봐 병아리들을 암탉과 함께 바구니에 담아간 아낙네들도 있었다. 마을은 텅 비어버렸다. 전신지와 전화선이 잘려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경찰만 남아 지서를 지키고 투표자 없는 투표소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 조천리 사람들은 와훌리 근처 목장으로 올라갔다. 들일을 하러 갈 때처럼 대개 갑옷을 입고 있었다. 만옥과 창새도 돼지에게 밥을 줄 어머니만 남겨두고 올라갔다. 목장에 도착한 것은 해뜰 무렵이었다. 초원에는 안개가 가득했다. 안개는 풀밭 위에 퍼져 기어가고 안개 속에 잠겨 윗부분만 보이는 오름들은 마치 바다에 떠있는 섬들 같았다. 해가 솟았다. 햇빛의 금빛 물결이 일시에 초원 위에 범람했다. 그러자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싱싱한 초록빛 풍경이 드러났다. 허물 본 듯이 안개가 걷히며 오름들도 제 모습을 드러냈다. 산부대가 두려운지 조천지서 경찰은 따라 올라오지 않았다. 조천리 사람들은 목장에 도착한 즉시 이슬 젖은 풀밭에 선 채로 얼마 동안 집회를 가졌다. 조천리와 와훌리 산부대 청년들 몇 명이 번갈아가며 연설을 했다. 저놈들은 우리를 반역자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반역자인가? 우리는 미군정에 반대하는 것이지 민족에 반역하는 게 아니지 않은가? 통일정부를 세우자는 주장이 애국이지 왜 반역인가? 오히려 단독정부를 지지하여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반역행위다. 이 나라의 허리를 잘라서는 안 된다. 국방경비대는 우리 편이니 곧 해결이 날 것이다 하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과연 잘하는 일인지, 큰 죄를 짓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덧칠 수 없었다. 집회가 끝나자 사람들은 풀밭 위에 이리저리 흩어졌다. 가롯을 입은 그들은 짙푸른 풀밭 위에서 흙무더기처럼 보였다. 송거를 보이고 타는 것이 아니라 일하러 목장에 왔다는 듯이 그들은 부지런히 마소를 먹일 풀을 베고 솔숲에 들어가 땔감용 마른 솔잎을 거두고 고사리를 꺾었다. 철없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소풍을 온 것처럼 마냥 즐거워했다. 꼼짝꼼짝 고사리 꼼짝 제도 한라산 고사리 꼼짝. 여럿이 어울려 이리 호록 저리 호록 풀밭을 내달리며 놀고 데리고 온 마소를 돌보면서 고사리를 꺾고 산딸기를 따먹고 삘기도 뽑아먹고 찔레순 망개나무 순을 꺾어 먹기도 했다. 그날 거기에서 종두길은 오랜만에 부대림을 만났다. 두 벗은 목장 아래 경작지대에 누렇게 익어가는 보리밭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림은 한 달 전에 입산했는데 투쟁에 참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폐병을 돌보기 위해서였다. 투쟁을 하든 뭐라든 간에 우선 병부터 고쳐야 했다. 와울리 위 세묘의 오름 근처의 오소리 사냥꾼 고서방의 집에 머물면서 섭생을 하고 있다며 폐병에는 오소리가 제일 좋지만 잘 잡히지 않고 고기값이 털가죽만큼이나 비싸서 개구리, 두꺼비, 도룡용도 주워 먹는다고 했다. 대림의 얼굴에는 한때 사라졌던 밝은 표정이 되살아나 있었다. 너르는 얼굴이어서 붙은 안면근육 고장이라는 별명대로 웃음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하하하, 나가 고서방 조수요. 사냥할 때 따라댕기주. 그 사람은 호라방인디 한쪽 다리를 못 써서 목발을 짚어당겨. 그래도 사냥할 때 보면 몸이 막 날래거든. 대림이 손으로 세미 오른쪽을 가리키면서 그 근처에 고서방의 외딴 집이 있다고 했다. 멀리 세미 오름까지 나지막한 언덕들이 완만하게 굴비치며 넓게 펼쳐진 초원에는 와울 사람들이 방목하는 말들이 떼지어 풀을 뜯고 있었다. 두 길이 고개를 돌려 해변을 향해 누렇게 펼쳐진 경작지대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올해 보리 농사는 모두 잘 된 것 같다. 그럼 풍년이주 풍년. 그런디 두기라. 너한테 고백할 거 하나 있죠? 대림이 두기를 돌아보며 장난스럽게 눈살을 찌푸렸다가 천천히 펴면서 실컷 웃었다. 무수거. 만세동산 동쪽에 너네 밭 말이야. 그 보리밭에 요즘 개망초꽃 많이 피었을 거라이. 피었주 개망초꽃. 그런데 너는 여기 산에 와 있으면서 우리 밭에 개망초꽃 핀 거 어떤가 하냐? 다 아는 수가 있주. 하하하. 어디서 씨가 그렇게 많이 날아왔는지 우리 밭에 개망초 천지였주. 어머니하고 나하고 김멜 때 그 풀 때문에 아주 혼났어. 다 뽑지 못하고 남은 것들이 지금 하얗게 꽃을 피우고 있는 거라. 그런데 야, 뜬금없이 고백한다는 거 뭐고? 아하, 그 개망초 씨를 나가 부렸단 말이다. 작년 가을에. 하하, 그땐 나가 딸리아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죠. 너가 어찌나 밉던지 질투가 막 생겨서 그래서 그 짓을 한 거라. 미안하다에. 하하. 아, 그랬구나. 아이고, 대림아, 나가 미안하다. 미안. 그런데 개망초 그거 잡초지만 꽃은 참 곱더라. 하하하. 난 막 질투가 생겨서 너가 불행해지기를 바랐어. 솔직히 말해서 너가 경찰에 잡혀 고문당했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단 말이다. 하지만 너가 잡혀가면 딸리아가 괴로워할 거 아니야? 딸리아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면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딸리아가 행복하기 위해선 너도 불행해서는 안 되지. 질투. 아, 질투 없이 사랑할 수는 없을까? 대림이 한숨을 내쉬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개망초. 누가 그 개망초 때문에 혼났구나. 하하하. 둘은 손을 마주잡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깔깔댔다. 때는 개망초꽃도 진레꽃도 하얗게 피어나는 5월이었다. 몇 발짝 떨어진 돌덩이 위로 얼크러진 찔레던 속 흰 꽃들이 두길의 눈에 들어왔다. 센 바람에 흔들린 꽃향기가 짙게 풍겨왔다. 초원은 지대가 높아 바람이 세고 구름이 빨리 움직였다.
바람에 풀밭이 물결처럼 굽이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찔레던물 망개나무 덤불이 들판 위로 굴러갈 듯이 마구 뒤흔들렸다. 질주하는 구름들이 초원의 그림자를 던질 때마다 햇빛이 밝았다 흐렸다 했다. 두길에게는 그것이 마치 대조의 불안한 맥박 가쁜 숨결처럼 느껴졌다. 무사하고 평화롭게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숨죽이고 뭔가를 다스리는 듯 금방 무슨 큰일이 닥칠 것만 같은 느낌. 아니 멀지 않은 어딘가에서 이미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만 듯한 느낌이었다. 풀베든 사람들이 가끔씩 허리를 펴고 투표가 벌어지고 있을 해변 쪽을 심란한 표정으로 바라보곤 했다. 자발적으로 마을을 비우고 초원으로 올라간 것인데도 어쩐지 마을에서 쫓겨난 듯한 불안감이었다. 해변에서 올라온 조천님의 소화말도 풀을 듣다 말고 자기들이 왜 이 낯선 곳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는 듯이 우두커니 해변 쪽을 바라보았다. 두길은 읍내 쪽을 바라보았다. 다른 것은 몰라도 미군종의 관건이 빈틈없이 장악하고 있는 읍내와는 투표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터였다. 그래서 똑같이 맑은 날씨인데도 두길의 눈에는 초원은 재난이 닥칠 듯이 어두워 보였고 햇빛은 읍내만 비추는 것 같았다. 그때 읍내 쪽에서 미군 경비행기 한 대가 빠르게 날아왔다. L-19 정찰기였다. L-19는 지면에 닿을 듯이 고도를 한껏 낮추고 요란한 엔진 포음과 함께 초원으로 날아들었다. 갑작스러운 미군기 출현에 놀란 사람들이 허둥지둥 내달려 소나무 숲으로 숨어들었다. 말과 소도 산지 사방으로 냅다 튀어달아났다. 두길과 대림도 반사적으로 찔레던불 앞에 몸을 던져 엎드렸다. 초원이 삽시에 비워지고 그 공간을 귀청 떨어지게 요란한 폭음이 지배했다. 비행기가 큰 그림자를 두리우면서 초원 위를 몇 번 선회했다. 비행기 안에 미군 2명과 경비대원 1명이 타고 있는 것이 두길이 눈에 보였다. 확성기 방송이 들려왔다. 빨리 귀가하여 투표하십시오. 투표 안 하면 나라의 죄인이 됩니다. 늦기 전에 어서 귀가해 투표하십시오. 5.10 총선거 개표 결과 제주도의 3개의 선거구 중 2개 선거구가 과반수 미달로 무효 처리되었다. 한민당을 제외하고 좌파 우파 가릴 것이 없이 전국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가 5.10 총선거를 부정하고 무효를 선언했다. 제주도민의 총선거 보이콧에 크게 분노한 미군정은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발동했다. 박진정의 경비대가 토벌의 주도권을 잡고 나섰다. 경비대가 토벌작전을 전담하게 되자 경찰은 한 발 물러나 경비대가 잡아온 사람들에 대한 심사를 맡았고 때로는 군경 합동으로 토벌에 참여하게 됐다. 미군이 토벌작전을 감독하고 토벌대를 훈련시키고 잡혀온 사람들을 신문했다. 미 국동사령부는 구축함을 급파하고 날마다 전투기와 정찰기를 띄웠다. 이때부터 섬 도처에서 노골적인 학살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만 읽고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다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십시다.